이 고개를 넘어서면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단월면은 1688년 숙종 14년 지평군 하북면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한 북군 면 통폐합에 따라 양평군 단월면으로 개칭되어 9개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단월면은 양평의 용문산 동남쪽 쾌일산과 동쪽 단월산 복미산이 첩첩이 쌓고 있는 전형적인 산골로 특히 단월면 북쪽 복미산 기슭에 산음자 연휴양림에서 시작된 홍천 서면으로 이어진 산음천은 497m의 석산리 소리산에 깎아지른 절벽과 기암괴석은 예로부터 소금강이라 일컬어질 만큼 뛰어난 경관을 자랑합니다. 소리산에서 길게 이어진 산맥이 동남쪽의 부탱이산 부처산 남쪽의 노고봉으로 둘러싸인 단월면의 젖줄은 항소리 젖샘교에서 시작된 부안천으로 9.46km를 흘러 동쪽 청운면에서 흘러온 흑천과 봉상리에서 만나 남한강으로 흘러갑니다. 단월의 중심 보령리는 강원도 고성에서 양양까지의 인마가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인 며느리, 고개를 넘어서 서울로 가는 길손이 지나는 길목인 동시에 강릉에서 횡성 경유하는 길손들이 지나는 길목입니다. 또한 춘천을 비롯한 내륙에서 삼남으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이곳은 무한박씨의 집성촌으로 무한박씨에 대한 전설도 있는데 옛날에 이곳에 있던 보산정 성담 연못에다 한 요승이 소금 300석을 쏟아붓자 연못 속의 보령이 괴성을 지르며 청운면 용두리 쪽으로 날아가면서 사모바위를 부수게 되어 유혈이 낭자하였다. 사모바위와 잠룡이 붉게 물들었던 저 달빛이라 하여 단월면이라 명명되었다 한다고 하는 설과 그런가 하면 조선 영조 때 부자인 무한박씨 집의 종이 잘못하여 화를 입게 되자 종들을 남김없이 죽이려 했다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산으로 도피하여 도사가 된 후 죽은 종들의 한을 풀고자 이곳 연못에 사는 청룡과 황룡을 없애려고 소금 100석을 뿌려 청룡은 현재 보산정으로 황룡은 봉황정으로 각기 가버려 집안이 쇠락하였다고 합니다. 후에 집안이 다시 번성하자 두 용을 다시 연못으로 옮겨오도록 기원하기 위해 후손인 박수봉이 보산정을 지었다고 하는 전설도 있지만 보산정은 고려 말 공민왕제위 1351에서 1374 때 무한박씨의 선조인 간이대부 송림공이 당시 정계와 왕궁의 혼란을 피해 이곳에 낙향하여 시회장으로 건립한 것이 그 기원이라 합니다. 이 정자는 고려 우왕 1년 1375년에 지어졌고 그 뒤 송림공의 6대 손인 이조참판 항양공 박원겸을 비롯한 후손들이 공부를 하거나 문인들이 함께 모여 시를 짓고 즐기던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차례 고쳐졌으며 현 건물은 1955년 마루를 축조하고 1974년 무한박씨 종중에서 기둥과 벽을 시멘트조로 복원한 것입니다. 지붕은 팔짝 지붕에 골기와를 얹은 정사각형의 굴돌이집으로 겹쳐마에 단청을 했습니다. 주변에는 몇 그루의 노송이 운치 있게 정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영린 장가를 가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 무렵 괴나리 보찜을 맨 두 젊은이가 보산정이 보이는 곳에 들어서자 약속이나 한 듯이 열심히 걷던 발걸음이 조금씩 느려지고 찾을 것도 없으면서 땅만 보고 걷다 이따금 하늘을 보지만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도 붉은 저녁 노을도 두 사람에겐 맑고 고와 보이질 않았다. 뿐만 아니라 괴나리 보찜이 무거운 것도 아닌데 두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이내 보산정 옆길로 들어설 때는 아예 디딤걸음이 되어 세 걸음이 한 걸음밖에 되지 않게 걸었지만 벌써 한터 가는 길을 지나 왼편으로 난 길목에서 자 잘 가게나 하며 영린이 손을 흔들자 계멱의 발걸음은 종전보다 조금 빨라졌다. 계멱과 헤어져 집으로 향하는 영린은 아버지 근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다. 가문에서는 수대에 걸쳐서 입신하지 못하다가 넷째 숙부가 재작년에 당상관이 되고 나서 아버지 근호는 더 열심히 해보라고 했지만 벌써 두 번째 낙방을 한 것이었다. 축 처진 아들의 어깨를 본 아버지 근호는 예측이나 한 듯이 장죽에 담배를 눌러 담고 말려서 부셔놓은 쑥 부스러기 쏘시개와 차돌을 꺼내어 부싯돌에 마찰을 시켜서 불을 붙여서 빨아들이더니 심사가 불편한 듯 사랑방을 나가셨다. 영린은 무슨 큰 죄인이라도 된 기분이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아버지 근호는 조상대대로 동두천 탑거리에서 살았지만 몇 대를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지내다 영린의 증조부가 슬하에 삼형제를 두고 효성이 지극하여 순조 때 효자정문을 하사받아 가문이 체면을 겨우 세우고 나니
우리 집안도 벼슬을 해서 집안을 빛내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리고 할아버지 진태는 셋째로 슬아의 아들 5을 두었으나 큰할아버지 진만이 손이 없이 돌아가시자 큰아버지 선호를 양자로 족보에 올리고 할머니를 모시고 동두천에 살면서 집안을 이끌고 계셨다. 그렇게 아버지 근호는 진태의 장남으로 되어 장가를 들자마자 조상 대대로 살던 탑거리를 떠나 이곳 단월에 정착하여 기련의 춘부장께서 정문댁 둘째라고 꼬박꼬박 태코를 불러주며 대우를 해줄 만큼 자수성가를 하였다. 그러던 중 넷째 동생 기호가 과거에 급제의 근호가 부러워하던 차에 5살 먹은 둘째 영린을 기련의 사랑방에 있는 서당에 보내게 되었는데 영린은 머리가 명석하여 6달도 안 되어 천자문을 띠자 친구 기련의 춘부장이 칭찬을 아끼지 않아 야심에 불을 지른 건 넷째 숙부가 당상관이 되고 나니 아버지는 더 열심히 해보라고 채근했지만 지난 을해년 이어 20살이 된 무인년인 올해도 낙방하고 말았다. 다음 날 새벽 첫 딸기 회를 치고 나자 사양 주어라 캐는 기울어 석양이고 궁항 우양기 빈촌에 소와 양을 몰고 돌아오는 야로연 목동들을 바라보는 노인은 목동이 걱정되어 의장 호영비 지팡이에 의지하여 살인문 앞에 기대어 있구나. 치구맹 묘수 장기는 까투리 소리쳐 부르고 보리는 패였구나. 잔면상 옆이 뽕잎이 모자라 걱정이었는데 누에는 잠들어 있구나. 전부아서실 농부도 호미괭이를 메고 집으로 향하고 상견어이에 서로 내일 만나자며 인사를 나누네. 즉차성간일 나는 그 모습을 부럽게 바라보다. 창연 음식 및 슬픈 생각에 작게 읊조리노라. 시전 중 왕유 위천정가를 읊고 있는 영린의 낭낭한 소리가 사랑방에 잠든 근호의 귓전에 들리자 어제 일은 잊은 듯 흐렸던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파랗게 갠 가을 하늘을 대한 것처럼 기분이 상쾌하여 아무렴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비란 아들의 글 읽는 소리에 기운이 솟고 어미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걸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다. 얼마 후 형수가 첫 아들을 낳아내리 사랑이라고 아버지 근호를 비롯한 온 식구들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다. 금상첨화라고 이듬해엔 계명의 춘부장 기련의 중매로 평장 산어머리에 사는 경주이씨 집안의 16세 되는 둘째 딸과 영린이 정혼이 되어 바로 납치 준비에 들어갔다. 근호는 부인 선민에게 붉은 보자기를 준비하라고 이르고 지필묵을 내어놓고 영린에게 먹을 갈게 한 다음 종이를 꺼내어 5번을 접어서 영린의 사주인 김희생 정월 26일 미시생으로 적게 하고 편지도 쓰게 했다. 복유신정에 존채우이 심안중이 소항위소 구구지지이오며 제가 아친사는 체단록정 하오니 연길시하심이 여하오리까. 여불 비복 유기 몽개어 하오니 한문경행이오니다. 엎드려 편지를 받자오니 근간에 존채 만중하십니까? 저의 자식 혼사는 이미 허락하심을 받았사오니 저의 가문의 다행이며 경사이옵니다. 가르치심에 따라 사성 단자를 보내오니 혼인일자를 회신하여 주심이 어떠십니까? 존조금 배상장. 무인년 9월 15일. 안동우인 김근호 재배. 라고 쓰고 봉투를 만들어 앞면에는 이생원대 카집사 임납이라고 적고 뒷면에는 금봉 사성이라고 적어 봉투에 넣게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아버지 신주가 모셔져 있는 사당에서 돗자리를 깔고 주가포회를 상위에 준비하고 봉투를 올려놓고 영린이 재배를 한 다음 선민이 가져온 붉은 보자기에 쌌다. 영훈아. 예 어머니. 너 쟁걸음으로 개동인에 가서 개동 아버지 조반 드시러 오시라고 해라. 잠시 후 이번에 중신을 한 친구 박기련이 왔고 몇 번 수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과 반주가 몇 잔 오가고 식사를 끝난 뒤 사주단자는 기련의 손으로 넘겨졌다. 그 무렵 산어머리 사신의 집에선 얼마 전 기련으로부터 신랑 집에서 사주단자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아내 정욱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마련하느냐고 부산을 떨고 있었다. 신부의 아버지 사신도 사랑에 자리를 깔고 소반을 준비하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점심 무렵 도착한 기련을 맞아들였다. 소반 위에 사성을 받아서 개봉하고 소반 위에 얹혀서 안채로 보내졌다. 그리고 사당으로 가져다 포와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하고 사랑으로 건너와 기련과 마주 앉아 태길에 대하여 의논을 했다. 아무래도 추수가 끝나는 10월 중순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그때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리 날을 보아두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인데요? 10월 16세 날입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도 저물고 하니 누추하더라도 저의 집에서 하루를 유하시고 내일 가지고 가서 전하시는 어떻겠습니까? 그리하지요. 사시는 아들 연수를 불러서 인사를 시켰다. 인사 올려라. 이번 연희에 중신을 하신 단월 박생원이시다. 제 아들놈입니다. 연수가 절을 올렸고 사시는 지필묵을 준비하여 연수에게 연길과 서신을 쓰라고 하였다. 연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련의 앞에서 정성을 들여 한자 한자 써내려갔다. 그날 밤 사시는 사위의 사주를 꼽아보며 초중년에 역마살이 들어 찝찝해하면서도 그래도 시우는 권세를 누리는 사주라 잘 살겠지 하며 위안으로 삼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연기를 사당에 고하고 청색 보자기에 싸서 기련의 손에 넘겨졌다. 그날 근호는 김정문댁 카집사임납이라고 쓰인 연기를 받아서 열어보니 연길건 을미 곤 개해 전유 99일 사신 앞에 10월 9일 유시 대례무인 10월 16일 술시 우기동 10월 18일 진시라고 쓰인 연길과 답서가 들어있었다. 복승화 나오니감 하무량이오이다 금미심자시 애존 채우만중이양 미구구지지라제와 친사는 기승주단 하오니 한문경사라 연길록정 하오니잔 제회시하심이 여하오여불 비봉유 존조금 배상장 무인년 9월 16일 경주후인 이사신 재배 장제 마이너스 신랑 옷의 치수를 말함인데 신부 집에서 신랑의 옷을 만들어주려고 할 때 그 치수를 알려달라는 뜻. 해석 편지를 받자오니 감사한 마음 한량이 없습니다. 근간에 존체만한 하십니까? 저의 여아 혼사는 이미 사성 단자를 받자오니 저의 가문의 경사이옵니다. 결혼 일자를 가려서 삼가 보내오니 신랑의 의복 치수를 알려주심이 어떠하오니까? 근호는 사당에 고하고 부인에게 영린의 의복 치수를 적어달라고 하여 의향장을 만들어 보냈다. 그리고 동두천 형님을 비롯한 친지에게 영린의 혼사날을 알렸다. 의향장을 받은 산어머리의 사시는 사위에게 입힐 도포를 만들기 위해 옥양목을 사왔는데 옥양목은 청나라 수입품으로 수제품인 국산보다 곱고 넓었다. 영국이 동인도 회사에서 생산한 것을 중국을 걸쳐서 들어온 것인데 처음에는 궁중에서 수입해 쓰던 것이 차츰 혼수품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수공업으로 생산하던 무명배는 일본으로 수출이 되던 시기에 옥양목은 중국에서 사서 썼다. 후에 일본으로부터 광목이 수입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흐른 뒤였으니 일본의 개방 시기와 조선의 개방 시기의 차이는 별로였는데 위정자들은 뭘 했는지. 사신의 부인 정옥은 시집갈 딸 연희와 영린의 의향장을 보고 남편 사신의 옷과 비교해가며 옷을 마름질해 나가며 이의 기장도 품도 내 아버지하고 비슷하겠다. 그래서 연희는 신랑은 아버지 정도의 풍채로 증조할아버지가 효자정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시집살이가 만만하지만을 않을 것이라는 짐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고 그저 어른들이 정해주는 대로 따라갈 뿐이었다. 사신은 딸 연희에게 내가 장자에게 시집을 가면 장이나 농을 해줘야 하겠지만 차자에게 가니 예비가 반다지와 노구솥 하나를 맞추었으니 그리 알아라. 그리고 시댁이 효자 집안이라 예의범절에 각별하여야 한다. 라고 하며 각별히 훈육을 하였다. 잔치를 여드레 앞둔 선미는 옥수수 한 마를 맷돌에 타게 시루에 쪄내고 식혀서 누룩과 섞어서 술을 담았다. 다음 날 선미는 찹쌀 한 마를 금선에게 내어주며 담그라고 했다. 영훈아 솔잎 뜯으러 가자. 하고 영훈을 불러 솔잎을 뜯어다 씻어 건져놓고 금선이 씻고 이로운 찹쌀과 섞어 시루에 앉혀서 쪄내고 식혀서 누룩을 섞어서 술을 담갔다. 그리고 다음 날은 수수를 ንም그고 데껴 시루에 쪄내어 약간 식은 다음 엿길금 가루를 삼배주머니에 넣어서 따뜻한 물을 붓고 주물러서 엿기름물을 만들어서 수수밥이 잠기도록 붓고 삭혀서 삼배자루에 넣고 짜내어 가마솥에 넣고 졸여서 조청과 엿을 만들었다. 추수를 끝낸 근호는 잔치 아흘에 전에 한지를 9번 접어서 영린에게 다음과 같이 적게 하였다. 때는 깊어가는 가을에 존체만복하십니까? 저의 둘째 아들 영린이 이미 성장하였으나 배필이 없더니 높이 사랑하심을 받아 귀한 따님을 아내로 삼게 해주시니 이에 옛 어른의 예의에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삼가 납해의 의식을 행하니 살펴주시옵소서. 무인년 10월 아흘의 날 안동호인 김근호 재배 혼서지를 써서 선민이 가져온 네 귀에 청색 술이 달린 검은색 비단 보자기에 혼서를 싸서
금봉이라고 쓴 띠를 3개를 만들어 상중하로 풀로 띠를 만들어 붙여서 혼서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선미는 함에 한지를 깔고 면 한 피를 넣고 5개의 오방주머니를 만들어 붉은색 주머니는 잡기를 쫓는다는 붉은 파틀 99개를 3번이나 세어보고 왼쪽 아래에 넣고 파란색 주머니에는 참고 잘 살라고 찹쌀을 99개를 세어서 위쪽에 오른쪽에 넣고 분홍색 주머니에는 아들 딸 많이 낳으라고 목화씨 99개를 세어서 왼쪽 위쪽에 넣고 연두색 주머니에는 절개를 지키고 순결하게 살라고 향나무를 깎은 조각을 한 줌 넣어서 오른쪽 아래에 넣고 노란색 주머니에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라고 노란 콩 99개를 넣어서 가운데다 넣었다. 그리고 근호는 그 위에 홍색 종이에 홍색 비단을 싸서 청색 명주실을 동심결을 짓고 청색 종이에 홍색 비단을 싸서 청색 명주실로 동심결을 짓고 음을 상징하는 청단을 먼저 넣고 그 위에 양을 상징하는 홍단을 담고 종이를 덮고 쌀이나무 가지로 혼숫감이 놀지 않게 잘 눌러서 납해물 무기련 1단 1종 1단 무인년 10월 안동우인 근호 재배이라고 쓰인 물목이 적은 봉투를 넣고 함을 닫고 빨간 보자기로 내 귀를 맞추어 싸매고 남은 귀를 모아 매고 한지로 정성껏 감고 그리고 금봉이라 쓰고 지고 갈 수 있게 무명 8자로 멜빵을 만들고 석자 정도가 땅에 끌리게 하고 나머지는 고리로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선미는 봉채떡을 만들기 위해 찹쌀 3대 붉은 팥 반대를 내어주며 며느리 금선에게 쌀은 씻어서 담그고 팥은 씻어서 솥에 안치고 삶으라고 시켰다. 팥이 어느 정도 삶아질 무렵 금선이 쌀을 바구니에 건져서 절구에 넣고 찧어서 가루를 만드는 동안에 선미는 팥이 잘 익었는지 혹여 타지나 않는지 살피며 솥뚜껑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하며 살폈다. 그렇게 팥고물을 만들고 새벽같이 일어나 시루에 시루 밑을 대고 찹쌀가루 반을 부어서 한 켜를 안치고 팥고물을 조금 두텁게 골고루 펴고 그 위에 나머지 찹쌀가루를 붓고 잘 펴고 가운데 대추와 밤을 박아 솥에 물을 붓고 시루를 얹고 솥과 시루 사이를 떡이 설지 않도록 찹쌀을 찧어서 도두미로 칠 때 남은 무거리를 다시 찧어서 반죽을 길게 찧어서 김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삥 둘러 시루번을 붙이고 불을 떼서 정성껏 찌는 동안에 근호와 영준 영리는 사당에 고하고 함을 내왔다. 시루를 떼어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시루번을 칼로 떼어냈다. 그리고 선민이 시루번을 먹으며 이걸 먹으면 허리가 안 아프다다는데 하면서 늘 시루번을 먹을 때마다 하는 소리지만 또 했다. 금선도 웃으며 집어먹었고 옆에 있던 행랑에 사는 차포수의 안 사람인 부용도 집어먹었다. 봉채 떡시루는 소반에 얹어서 대청으로 옮겨지고 그 위에 함이 얹어졌다. 그리고 행랑채에 사는 차 포수와 옆집에 사는 마서방이 점심 후 함을 지고 기련을 따라 산어머리로 떠났다. 일행은 해 질녘에 산어머리 입구에 도착했고 차포수와 마서방은 큰 소리로 함 사시오 함 사시오 함 라고 외치며 천천히 동네에 들어섰고 동네 아이대 6이 구경이 난 듯이 따라다녔다. 신부집 입구에는 신부의 오빠 연수를 비롯한 가까운 친척 몇 사람이 바깥마당까지 나와 있었다. 먼저 연수가 정중하게 기련에게 인사를 올리고 사랑채로 안내를 했고 기련은 자연스럽게 차포수 일행과 떨어져 연수가 안내하는 대로 사랑방에 들어가 사신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 밖에서는 약간의 장난이 있었다. 함 사시오 함 사지오 이리로 오시오. 먼 길 달려왔더니 배도 고프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함을 맨 차포수가 엄살을 피웠다. 그러지 마시고 저 안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들어갑시다. 아 여기서 한잔하고 갑시다. 사랑채 대문에서 승강이 하고 있었다. 자자 여기 있습니다. 표주박에 막걸리 한 잔을 건네자 받아 마신 차 포수가 한 발짝 떼어놓았다. 마부도 한 잔 줘야지. 하면서 마서방에게도 한 표주박의 막걸리가 건네졌고 물만 먹어서 그런지 영 기운이 없네. 아 여물이야 저 안에 뜨끈뜨끈한 게 준비되어 있어요. 차목을 축였으면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장난을 하면서 웃고 떠들고 하면서 대문 안으로 한 발을 들여놓고 나서 장난이 끝났다. 대청에는 병풍이 쳐져 있었고 소반 위에는 봉채 떡시루가 놓여 있었고 사신과 기련이 들어와서 사신은 병풍을 등지고 서고 그 오른쪽에는 기련과 함을 진 차 포수가 섰고 왼쪽에는 연수가 섰다.
그리고 기련이 혼서를 연수에게 건네주니 연수가 혼서에 봉인을 벗기고 사신에게 받들어 올렸다. 그리고 사신이 봉투에서 혼서를 꺼내어 본 다음 다시 봉투에 넣어서 연수에게 건네주자 연수는 다시 봉인 띠를 다시 끼웠다. 사신이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납패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연수가 기련이 있는 곳으로 와서 기련과 연수가 차 포수가 메고 있던 함을 벗어서 봉채 떡시루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기련과 차 포수 연수는 상의 남쪽 그러니까 대청 바깥쪽으로 옮겨 서고 사신은 연수가 서 있던 곳으로 옮겨와서 상을 향해 2번 절을 하고 함을 사당으로 옮겨 놓았다. 그날 저녁 정옥은 봉채 떡 가운데 박아두었던 대추와 밤을 주발뚜껑에 퍼가지고 와 연희에게 먹으라며 이걸 먹어야 아들 딸 잘 낳고 잘 산단다. 그리고 시집가면 우설은 잘 모시고 옛말에도 있듯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렇게 지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날 차 포수는 처가에 들려서 자고 기련과 장 포수는 사랑방에서 자고 다음날 사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신을 받아서 돌아왔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존체만복하십니까? 저희 아이에게 배필의 자리와 정중한 패백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옵나이다. 아, 경주호인 한 이사신 제배. 잔치 전날 형님 선호를 비롯한 건우 기호인호가 왔다. 오랜만에 오형제가 모두 모이니 온 집안이 떠들썩하였다. 집안의 제일 어른인 연로하신 어머니 이야기부터 나왔다. 올해 75이신데도 정정하시다고 했다. 어머니는 17의 효자 정문집 둘째 아들 진태와 결혼을 해서 엄격한 시어머니 슬하에서 선호를 낳고 살고 있었는데 선호가 2살 때 손윗동서 진만의 부인이 죽어서 졸지에 맏며느리 역할을 맡아 하셨다. 그렇게 홀시어머니와 호라비가 된 시아주버니까지 수발하면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4년을 살았는데 근호가 2살 되던 해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래로 건호와 기호를 낳고 기호가 5살 되던 해에 시아주버니 진만이 죽어서 그렇게 완전한 맏며느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태 뒤 막내 아들 인호를 낳고 살림을 이끌어온 효자 효부로 인근 답거리는 물론 포천까지 칭송이 자자한 분으로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님이 모시고 있는데 기꺼이 단월까지 오시겠다고 했으나 모시고 올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2살 난 증손자 하덕이까지 자손이 15이나 되었다. 손자 중에는 인호의 아들 상훈이가 7살로 제일 어려 종형제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그리고 44이 되도록 아들이 없는 기호의 이야기가 나왔다. 기호는 넷째로 어려서 머리가 명석하여 일찍이 과거를 보아 지금은 당상관에 올랐는데 하늘이 모든 복을 주지 않는지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선호가 입을 열었다. 기호 자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재수 나이가 40이 다 되도록 아이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럼 이렇게 만난 김에 결정을 보죠. 하고 근호가 거들었다. 영찬이가 올해 몇 살이지? 18인데요. 하고 건우가 대답했다. 참 작년에 결혼했지. 영설이는 몇 살인가? 15살인데요. 그럼 영훈이는 몇 살이지? 근호가 9살이라고 했고 상훈이는 7살이고 적당한데 인호는 아들이 2이고 근호와 건호는 아들이 3이나 되니 영설이와 영훈이가 적당한데 나이 어린 영훈이를 데려다 기르는 게 낫다는 대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근호가 영훈이를 불러서 다시 기호 내외에게 절을 올리게 하고 영훈아 이제부터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라. 네. 그리고 형 결혼식 끝나면 한양 작은아버지 댁에 가서 살아야 한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선미는 화가 나고 섭섭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는 이런 방구도 없이 막내 아들을 양자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기가 막혔다. 그렇다고 좋은 일을 앞두고 화를 낼 수 없어서 속으로만 사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기호의 부인 길민이 다가와 손을 잡으며 형님 죄송해요. 제가 잘 키울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래 자네를 믿고 보내네. 잘 키우게. 고마워요. 형님. 그날 저녁 근호는 영린에게 오늘 밤이 지나면 어른이 되는 혼례를 치러야 하는데 처가가 되는 집안은 학문이 높은 생원댁이므로 한치의 예의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는 말과 내일이 지나면 어른이 되고 한 여자의 지아비로서 책임과 혼례를 치름에 있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선미는 첫날 밤에 들어가서 해야 할 절차와 특히 신부가 나이가 어리니 놀라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족두리를 시작으로 옷의 고름이 어디에 어떻게 있고 어떠한 순서로 풀고 벗겨야 하는지 일러주었다. 한편으로 정옥도 전날 저녁 연희를 앉혀놓고 연희야 시집을 가면 시부모 잘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댁은 증조부께서 효자 정문을 받은 집이니 각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손윗동서하고도 잘 지내고 아래에 9살 시동생이 있다고 하니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내가 가장 아랫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신랑이 20살이니 첫날 밤은 안심이 되지만 옷을 벗길 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고 절대 놀라서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빼면 소방 맞는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부모님께 옷을 곱게 차려입고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큰절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한다. 아마 짧게는 사흘이나 이래, 길게는 세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정옥이 연희의 머리를 빗겨서 곱게 따 내려갔다. 이제는 연희의 머리를 빗겨주는 것도 따주는 것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다. 그리고 머리를 올려 쪽을 쪄서 비녀를 꽂아주며 우리가 넉넉지 않아도 너에게 몸종을 달려보내려 했으나 너의 언니에게 딸려보내고 나니 지금은 마땅한 아이가 없고 차자에게 가니 얼마 있지 않으면 살림은 날 테니 그때까지 참고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머리는 따을 줄 아니까 되었고 머리는 이렇게 돌려서 올리고 비녀를 이렇게 고정을 해야 한다고 몇 번을 일러주며 해보게 했지만 눈에 차지 않아 다시 쪽을 쪄주었다. 그리고 눈에는 외미를 발라서 눈을 크게 뜨지 못하게 하고 분을 바르고 연지와 곤지를 찍고 속꽃 단속꽃 고쟁이 속치마 사만무지기에 그 위에 두루마기 치마를 입고 밑단에 금박을 박은 홍색의 대란 치마스란을 2층 붙인 치마에 자주색 회장을 넣은 3회장 노랑 저고리를 입혔다. 겉옷으로는 원삼을 입혔고 머리에 꽂았던 비녀를 빼고 어여머리에 긴 칠보가 박힌 은비녀를 꽂고 홍색사에 금박을 박은 앞댕기를 양쪽에 늘였다. 뒤 댕기인 큰 댕기주렴을 늘이고 머리에는 칠보로 장식한 족두리를 쓰고 구름무늬수를 놓은 비단신 당해를 신고 대대를 앞가슴 양쪽으로 늘여놓는 동안 사시는 사당에 오늘 혼사를 알리는 의식을 올리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단월에서는 일찍부터 부산하게 영리는 성복을 하는데 달령포를 입고 흉배를 달고 사모를 각대를 띠고 사모를 쓰고 목화를 신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당에 고하고 계멱의 집에서 빌려온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섰다. 이번 혼행의 후황상객인 큰아버지 선호가 뒷짐을 지고 크게 팔을 휘휘 저으며 걸어갔다.